차계호수와 고등학교 생인물리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극좌표계에서 속도와 가속도를 구했죠.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원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등속 원운동을 공부하는데 등속 원운동이 바로 이제 원운동이죠. 그래서 극좌표계를 이용하면 등속 원운동을 기술하는 것을 우리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극좌표계에서 구한 속도와 가속도를 가지고 등속 원운동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극좌표계에서 위치 벡터를 표현하면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냥 RR 그랬죠. 그리고 이것을 한 번 미분한 것이 이제 속도 벡터인데 이 R이라고 하는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도 미분을 해야 되죠. 미분해서 0이 아니죠.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는 X햇과 Y햇은 미분하면 0이었는데 이건 0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미분을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두 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두 항인데 여기서 두 항은 첫 번째 항은 두 개를 곱했고 세 번째 항은 세 개를 곱해서 요걸 다시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전부에서 몇 개가 나왔습니까? 5개의 항이 나왔죠. 그래서 가속도는 이렇게 5개의 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개의 항이 같아서 옆에 2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원운동에 적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R이라는 좌표가 일정한 값을 갖죠. 그래서 그 R이라고 하는 좌표를 라지 R 일정한 값이라고 하면 그렇게 놓으면 그게 바로 원운동을 기술하는 게 됩니다. 자, 그럼 그렇게 놓으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일정한 것은 미분하면 0이죠. 그래서 dt분의 dr도 0이고 dt 제곱분의 d 제곱 r도 0이니까 우리 이 구해 놓은 속도와 가속도에 0이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부터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dt분의 dr이 0이고 그러면 이 속도는 어떻게 표시됩니까? 저기 있는 속도에서 dt분의 dr 항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r햇 방향 지름 방향인 성분은 없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세타 방향 성분밖에 없죠.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우리가 압니다. 원운동을 할 것 같으면 속도의 방향은 원의 접선 방향밖에 없는데 그 원의 접선 방향이 바로 이 세타 햇 방향이죠. 그리고 가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가속도는 여기 있는 dt 제곱분의 d 제곱 r 없어지고 요거 dt분의 dr 없어지니까 두 항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속도는 지름 방향 성분도 있고 접선 방향 성분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속도를 dt분의 d 세타를 오메가라고 표시하고 그 다음에 각가속도 dt 제곱분의 d 제곱 세타를 알파라고 표시할 것 같으면 원운동의 속력은 어떻게 표시됐습니까? 여기서 dt분의 d 세타가 오메가니까 원운동의 속력은 요것의 크기입니다. 이 원운동에서 속도의 크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단위 벡터니까 요 앞에 것만 있죠. 그래서 그 속력은 R 오메가로 된다. 그래서 반지름에다가 각속도를 곱한 것이 원운동의 속력이라는 걸 또 우리 알았죠. 그래서 원운동의 각속도 하면은 속력을 R로 반지름으로 나누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 식에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속도는 이렇게 두 개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요 지름 방향 성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구심 가속도라고 불렀죠. 여기 있는 마이너스 부호가 바로 이 R햇은 원점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인데 마이너스니까 원점으로 들어오는 방향이죠. 그래서 중심을 향하는 가속도다. 그래서 구심 가속도고 이 구심 가속도의 크기는 뭐가 됩니까? R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됐죠. 그래서 AR은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이다. 요 마이너스는 중심 방향을 향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접선 방향의 가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각가속도에다가 반지름을 곱한 것이죠. 그래서 원운동의 속력은 각속도에다가 반지름을 곱한 것이라면 접선 가속도는 바로 각가속도에다가 반지름을 곱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등속 원운동을 보겠습니다. 등속 원운동은 여기가 지금까지 우리가 구해놓은 것인데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운동이니까 반지름도 일정하고 그 다음에 등속이니까 속력이 일정하면 아까 속력이 바로 뭐였어요? R 오메가였죠. R 오메가인데 이 오메가가 이 속력이 일정하면 오메가도 일정하겠죠. 그래서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라는 값으로 일정한 그런 운동이 바로 등속 원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등속 원운동의
경우에는 이 오메가라고 하는 건 dt분의 d 세타인데 그게 일정이니까 이 각속도가 일정이니까 각가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각가속도가 이 오메가를 시간으로 미분한 건 0이 되겠죠. 그러면 속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력은 일정한 값이 되겠습니다. 속력은 그래서 V라는 일정한 값으로 갖게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안 변하는 값이 됩니다. 그리고 구심 가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구심 가속도는 아까 그 R 오메가 제곱인데 이건 오메가 제로는 뭐와도 같아요? R분의 V와도 같죠. 그래서 구심 가속도는 R분의 V 제곱으로도 표현된다. 속력을 알면 그 속력의 제곱을 반짐으로 나눈 것이 바로 구심 가속도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선 가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등속 원운동에서는 접선 가속도는 0이다. 바로 이 알파가 0이니까 여기다가 R을 곱한 것도 역시 0이 되겠죠. 그래서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가속 운동인데 접선 방향의 성분은 0이고 오로지 중심을 향하는 방향의 성분만, 다시 말하면 구심 가속도만 있는 것이 바로 등속 원운동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등속 원운동은 무엇과도 언제 비교할 수가 있냐면 진동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을 설명하는 데 이용되는 물리량들을 등속 원운동에서도 그대로 쓸 수가 있는데 진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물체가 한 위치를 중심으로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운동을 진동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 나뭇잎들은 지금 진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동하고 있는 건 눈에 보입니까? 또는 우리가 뭔가 그네를 타고 있다면 이것도 진동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똑같이 우리 진동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 위치를 중심으로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운동이라고 했죠. 등속 원운동도 어떤 거냐? 같은 원을 도는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등속 원운동도 이게 지금 여기 도는 건 안 보였지만 뺑뺑 도는 특별히 같은 속력으로 뺑뺑 돌면 이것은 바로 진동을 기술하는 그런 물리량으로 이걸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동을 설명하는 물리량이 바로 뭐냐면 주기입니다.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 그리고 진동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동수는 주기하고 독립된 게 아니라 주기에서부터 진동수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의 주기와 진동수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진동의 주기라고 하면 한 동작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초로 표시하는데 이때 이 진동수의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 동안 반복하는 동작 수가 되겠습니다. 단위 시간이라고 하는 건 내가 단위로 사용하는 시간이 1이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초를 단위로 하면 단위 시간은 1초. 그 다음에 분을 단위로 하면 단위 시간은 1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동수가 있고 또 무엇도 있냐면 각진동수가 있습니다. 이 각진동수는 진동수에다가 이 파이를 곱한 것인데 이 각진동수는 원운동을 진동이라고 생각했을 때 각속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을 식으로 쓰면 이 중에서 하나만 알면 나머지 두 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기를 안다고 한다면 진동수는 주기분의 여기서는 지금 주기는 진동수분의 1이고 이 진동수분의 1에다가 2파이를 그러니까 진동수를 2파이로 곱한 거 이게 바로 이제 그 각진동수였죠. 그래서 각진동수는 2파이로 나눠야지 진동수가 되니까 주기는 F분의 1은 오메가분의 2파 이런 관계가 있겠습니다. F를 밖으로 끄집어낼 것 같으면 T분의 1이고 그 다음에 2파이분의 오메가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오메가를 바깥으로 끄집어낼 것 같으면 F에다가 2파이를 곱하고 또는 T분의 1이 주기니까 진동수니까 T분의 1에다가 2파이를 곱한 것이 각진동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의 단위는 무엇으로 쓰냐면 우리는 이제 SI 단위, 국제 표준 단위를 주로 쓰죠. SI 단위로 시간의 단위가 바로 뭡니까? 초죠. 그래서 주기의 단위도 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기분의 1, 다시 말하면 진동수의 단위는 초의 역수가 되겠죠. 그래서 진동수의 단위는 S분의 1인데 초분의 1인데 이 초분의 1을 특별히 이 SI 단위에서는 사람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죠. 헤르츠
헤르츠라고 부릅니다. 이 헤르츠는 사람 이름입니다. 전자기파를 실험으로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헤르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헤르츠라는 분이 아주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물리학자 중에서 일찍 돌아가시면 특히 안타까워서 이제 물리학계에서 단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죠. 헤르츠가 바로 진동수의 단위로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진동수의 단위는 어떻게 될까? 각 진동수의 단위도 역시 시간분의 1에 해당하는 거니까 2파이라고 하는 건 단위가 차원이 없는 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단위가 없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단위도 초분의 이제 라디안인데, 라디안은 단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초분의 1이나 마찬가지고 헤르츠가 역시 각 진동수의 단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등속 원운동을 풀 때 바로 우리가 무엇을 알았습니까?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속도가 무엇밖에 없어요? 구심 가속도. 다시 말하면 극좌표계에서 말하면 r 햇방향의 가속도만 있는 것이죠. 근데 r 햇방향이 이 일정한 방향이 아니라 변하는 방향이죠. r 햇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뱅뱅 돌 것 같으면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부호는, 그 기호는 어떻게 씁니까? r 햇이라고 하는 똑같은 기호를 쓰죠. 다시 말하면 r 햇은 세타에 의존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렇지만 이 등속 원운동의 경우에는 바로 r 햇이라고 하는 구심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앞에서 등 가속도 운동을 풀 때 그때 사용했던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속 원운동을 할 때는 물체가 어떤 힘을 받아야 되냐면, 우리 물체가 받는 힘은 항상 F는 ma에서 가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한 힘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등속 원운동을 하는 물체가 받는 힘을 우리가 구심력이라고 하는데, 그 구심력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구심 가속도의 크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구심력의 크기도 변하지 않고 일정하고, 그 방향은 어떠냐? 그 방향은 항상 원의 중심을 향합니다. 그래서 항상 원의 중심을 향한다고 하는 게 그 방향은 계속 바뀌고 있지만 우리가 식으로 표시할 때는 그냥 마이너스 r 햇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속도도 어떠냐면,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가 받는 가속도는 구심 가속도라고 하는데, 이 구심 가속도도 어떻습니까? 크기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죠. 그리고 이제 방향은 어떻습니까? 항상 원의 중심을 향하죠. 마이너스 r 방향을 향하죠. 그래서 이 극좌표계를 그려놓을 것 같으면 마치 직각좌표계를 그려놓고서 우리가 이 등 가속도 운동을 풀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속 원운동의 문제는 극좌표계를 이용하면 등 가속도 운동 문제를 직각좌표계에서 푸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풀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문제를 몇 번 풀면서 한번 보여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등속 원운동에서 주기와 구심력 구하는 간단한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질량이 2kg인 물체가 반지름이 r인 원을 따라서 일정한 속력 0.5m/s로 등속 원운동을 한다고 할 때 이 운동의 주기와 각속도와 구심가속도와 구심력을 구하라라고 한다면, 또는 알짜 힘을 구하라라고 한다면, 이때 원운동을 시켜주는 알짜 힘이 바로 뭐냐면 구심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운동을 한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주기를 구하라라고 하면, 주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한 바퀴 도는데, 그 운동을 한 번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원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니까 한 바퀴의 거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2파이 r이죠. 그리고 속력은 V로 일정하니까 우리 R하고 V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주어진 값을 대입합니다. 그래서 2를 대입하고 파이를 대입하고 그다음에 반지름 1을 대입하고 속력 V를 대입하는데 0.5를 대입하는데, 그러면 이때 우리가 구하는 이제 단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여기에 나온 식에 나오는 모든 양들을 SI 단위계의 단위로 대입을 했으면, 그러면 마지막 결과도 SI 단위계가 된다. 이게 우리가 단위계를 이용하는 아주 좋은 점이죠. 그래서 여기 모든 게, 여기 길이는 미터로 그 다음에 속력은 미터/s로 대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구하는 주기의 단위는
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12.6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속도를 구하라고 그랬죠. 각속도는 R분의 V였죠. 우리 각속도는 다르게도 구할 수가 있겠지만 이 R분의 V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T를 구했으면 우리 각속도 구할 때 T분의 2파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구하나 이렇게 구하나 답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건 문제에서 주어진 거니까 계산이 더 쉽겠어요. 그래서 V는 0.5고 R은 1이니까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답은 0.5가 되겠죠. 단위는 뭐가 되겠습니까? 각속도의 단위가 헤르츠라고 그랬죠. 그래서 SI 단위가 그럼 이것도 헤르츠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0.5 헤르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심 가속도는 뭐가 될까? 구심 가속도는 R분의 V 제곱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거 그대로 대입합니다. 그러면 가속도의 단위는 SI 단위에서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0.25, 0.5의 제곱이니까 0.25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R자임은 바로 뭐냐면 구심력이라고 그랬죠. 이 구심력은 그 물체의 가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한 것이 바로 R자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R자임 구하라고 한다면 우리 가속도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2 곱하기 0.25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때 단위는 그 힘의 단위가 SI 단위가 뉴턴이니까 뉴턴이 되겠어요. 그래서 0.5 뉴턴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들이 이렇게 주기라든가 각속도라든가 구심 가속도 구하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닌 걸 우리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등가속도 운동하고 비슷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이제 응용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평평한 원형 도로에서 자동차가 달린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질량이 M인 자동차가 반지름이 R이고 기울어지지 않은 평평한 원형 도로를 속력 V로 미끄러지지 않으며 달린다. 운동을 하면 미끄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계속 달리면 자동차에 작용하는 구심력의 크기를 구하고 자동차의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힘은 무엇인가? 구심력은 원운동을 시켜주는 힘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체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뺑뺑 돌리면 줄이 물체를 잡아다니는 장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뺑뺑 돌리는데 이 구심력이 작용해야지만 돌 수가 있습니다. 이때 구심력으로 작용한 것이 바로 뭐냐면 지구가 인공위성을 잡아다니는 힘이죠. 자, 이렇게 어떤 물체가 원운동을 하고 있으면 무엇이 그 물체의 구심력 역할을 했는지 이런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여기서 지금 원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 원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전부 보겠어요. 어떤 힘들이 있습니까?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 자동차가 받는 힘으로는 중력이 당연히 있겠죠. 중력은 아랫방향으로 mg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땅으로 꺼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수직항력이 이렇게 있겠죠. 수직항력은 어떻습니까? 윗방향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윗방향으로. 그 다음에 반드시 이게 어떻습니까? 뺑뺑 도니까 이 자동차에는 중심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야지 되겠습니다. 그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바로 뭐냐면 정지 마찰력이 되겠습니다. 이 정지 마찰력이 중심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이 정지 마찰력 때문에 이 자동차가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지 마찰력이란 무엇이냐면 우리 마루에 상자가 있으면 상자를 미는데도 꼼짝 안 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 정지 마찰력의 크기는 무엇과 같습니까? 내가 밀어주는 힘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밀어주는 힘하고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여가지고 그 상자는 합력이 0이고 그래서 처음에 움직이지 않았으면 나중에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가 앞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그 옆으로는 움직이지 않죠. 근데 원운동을 하면 이게 옆으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면 이거 나가려고 하니까 나가지 못하게 바퀴를 안에서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 이 정지 마찰력의 크기는 무엇과 똑같냐면 구심력의 크기하고 똑같아지게 됩니다. 이 구심력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이 구심 가속도에다가 이 자동차의 질량을 곱하면 구심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지 마찰력이 이때 구심력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우리 등가속도 운동한 경우와 같이 기준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립니다. 어떤 방향만 그리냐면 R 방향만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R 방향의 수직인 Z 방향을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힘을 여기다 전부 다 그리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MG는 아랫방향이고 N은 윗방향이고 그 다음에 F는 어때요?
마이너스 R 햇 방향이다라고 하는 걸 저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축 방향별로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Z 성분은 어떻게 되냐면 N-mg는 MAZ인데 이 위아래로는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가속도도 0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그 수직항력의 크기는 mg하고 같다고 하는 걸 바로 이 운동 방정식 Z축 성분의 운동 방정식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 성분의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 이 R 성분은 사실은 계속 움직이고 있지만 정지 마찰력도 계속 움직이고 그다음에 구심 가속도도 계속 움직이고 그래서 바로 요 식 하나로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 성분의 힘은 바로 뭐였습니까? 저 플러스 R의 방향 반대 방이니까 마이너스 R이죠. 그리고 MAR 그랬는데 요 구심 가속도를 우리가 알죠. 이 구심 가속도가 바로 뭡니까? 마이너스 R분의 V죠. R분의 V 제곱이죠. 그래서 R 성분의 운동 방정식을 MAR에 R에다가 마이너스 R분의 V 제곱을 대입해가지고 바로 이걸 구할 수가 있고 그래서 구심력의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F는 M 곱하기 R분의 V 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본 이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겠고 이때 구심력의 역할은 무엇이 했어요? 정지 마찰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기중계를 그려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문제가 아주 잘 이해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비슷한 문제인데 좀 어려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번에는 경주차가 있는데 경주차는 굉장히 빨리 움직일 때는 어떠냐면 경주차는 트랙이 이렇게 경사져 있습니다. 만약에 경사져 있지 않으면 굉장히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미끄러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끄러져 나가지 않도록 경사면으로 된 반지름이 아닌 그 원형 트랙 위를 이제 경주차가 달린다고 할 때 그때 미끄러지지 않고 달릴 속도 V를 구하라라고 하고 이때 조건은 마찰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찰이 없으면 달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경사면이 있는데 여기 자동차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마찰이 없는데 달리지 않으면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달려야지만 여기서 그대로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달리는 자동차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반지름이 R인 그런 트랙을 달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반지름이 R인 트랙을 이렇게 막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받는 힘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요? 중력이 있겠죠. 중력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수직항력이 있습니다. 이 수직항력은 어떤 방향입니까? 면의 수직인 방향이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한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다른 힘은 뭐가 있습니까? 다른 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찰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자, 이런 데서 있을 수 있는 힘은 중력, 수직항력, 그 다음에 마찰력. 밖에는 있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마찰이 없다고 했으니까 마찰력이 없고 요거 두 개만 가지고 이 자동차는 지금 원형 궤도를 열심히 돌아야지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기준계로 우리 그려보겠어요. 자, 아까하고 똑같이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이렇게 중력은 아랫방향으로, 그 다음에 이 수직항력은 이 수직 방향과 세타만큼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죠. 이 경사각이 세타면 저기에 있는 저것도 세타인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가지고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어떤 성분으로 세웁니까? 먼저 Z축 성분을 구하는 거죠. Z축 성분에는 어떤 힘이 있어요? N 코사인 세타가 플러스 성분이죠. 그 다음에 mg는 마이너스 성분이니까 N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mg는 MAZ인데 이게 지금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고 똑같은 원형궤도 미끄러지지 않고 똑같은 원형궤도를 돈다 그랬죠. 그래서 Z축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0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 뭘 압니까? N 코사인 세타는 mg다라고 하는 것을 알죠. 그리고 이제 R방향의 성분의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죠. R방향의 힘이 뭐밖에 없습니까? 마이너스 N 사인 세타밖에 없는데 이건 지금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MAR이고 등속 원운동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R분의 V제곱이죠. 그래서 이 식에서부터 우리 뭘 알았습니까? N 사인 세타는 M 곱하기 R분의 V제곱 이런 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얻었으니까 첫 번째 식을 1번이라고 하고 두 번째 식을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자, 바로 이 두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우리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미끄러지지 않고 달릴 속력 V를 구하라고 한 것이죠. 자, 이 조건을 만족하면 그러면 이제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요 수직항력은 우리가 지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수직항력을 없애고 싶은
싶은데 어떻게 하면 없어지겠어요? 요거 2식을 1식으로 나눌 것 같으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 나옵니까? 탄젠트 세타는 R 지분의 V 제곱이죠. 2식을 만족한다는 건 2식을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2식만 만족하면 미끄러지지 않고 여기서 뺑뺑 원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2식이 바로 뭐예요? 속력 구했죠. 속력은 V는 루트 RG 탄젠트 세타인데 그래서 세타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세타에다가 RG를 곱해서 루트 한 그 속력으로 달릴 것 같으면 미끄러지지 않고 계속 달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구심력은 무엇이 구심력으로 작용했습니까? 아까 여기서 봤죠? 여기서 N 사인 세타, 다시 말하면 수직항력의 수평 R방향 성분이 이게 바로 구심력으로 작용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정지위성의 고도. 위성이 있는데 위성 중에서 정지위성이란 위성이 안 움직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성이 움직이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위성의 공전 주기가 지구의 자전 주기가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자전하는 거하고 똑같이 위성도 도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겠죠. 그래서 지상에서 보면 항상 같은 위치에서 관찰되는 위성을 정지위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정지위성은 고도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지위성을 만들려면 위성을 그 고도에다가 쏘아 올릴 것 같으면 그러면 그게 이제 정지위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 정지위성은 굉장히 필요하겠죠. 왜 그러냐면 그래서 통신 같은 거 하려면 거기에 가만히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정지위성을 가지고서 이제 통신이나 이런 데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그 정지위성까지의 딱 하나의 높이, 정지위성이 될 수 있는 높이는 어떻게 구할까? 자, 이러면 이때 인공위성이 받는 힘은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만일력밖에 없죠. 여기서 그 만일력은 자 R 제곱 그 거리의 제곱이니까 거리는 여기 지구 반지름이고 우리가 구하는 걸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지상에서부터의 높이 고도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구 반지름에다가 지상에서부터의 높이 h를 곱한 거 이게 바로 지구와 인공위성까지의 거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만일력은 g 곱하기 r 더하기 h 제곱분의 m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 m은 지구 질량이고 스몰 m은 인공위성 질량이죠. 그리고 라지 r은 지구 반지름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 만일력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도가 h라고 하면 저 만일력은 저 지구의 중심 쪽으로 이렇게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준계에다 그리겠어요. 기준계에다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요런 식이 딱 되는 것이요. 그럼 여기에는 R성분 방정식 하나밖에 세울 게 없죠. 그래서 R성분 방정식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뭘 압니까? 구심 가속도는 뭐예요? R분의 V제곱이죠. 그래서 여기 R분의 V제곱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렇게 구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 뭘 구해야지 됩니까? 근데 우리 인공위성의 주기가 뭔지 우리 압니다. 인공위성의 주기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인공위성의 주기는 인공위성의 둘레를 원형 궤도의 둘레를 이제 한 번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반지름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인공위성의 주기가 t라고 한다면 그러면 속력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속력은 인공위성의 원형 궤도의 둘레를 요 주기로 나눌 것 같으면 그러면 속력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바로 그 속력에 대한 식, 요 두 개를 딱 가지면, 여기 1번식에서는 양변의 인공위성의 질량은 지워져서 없어져 버리죠. 이 두 식으로부터 우리 무엇을 구할 수가 있냐면, V를 뭘 대입합니까? 이 V를 여기다 대입하고 이 T는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지구의 자전 주기와 요 T가 바로 인공위성의 공전 주기인데 공전 주기가 뭐하고 같아야 된다? 정지위성이 되려면 지구의 자전 주기가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 T에다가 24시간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입할 것 같으면 우리 T가 뭔지 아니까 이런 식이 나왔으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구하려는 목표가 뭡니까? H를 구하려는 목표죠. 그래서 H에 대해서 풀기 위해서 요걸 여기다 곱합니다. 그러면 R 더하기 H의 3승이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H는 어떻게 됩니까? 요 우변의 세제곱근에다가 뭘 빼면 돼요? 지구 반지름을 이렇게 빼면 되죠. 그래서 여기 우변의 세제곱근 빼기 지구 반지름 하면 이게 바로 정지위성의 고도가 되겠습니다. 정지위성의 고도가 정말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하죠. 그래서 한번 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거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양들을 대입해야 될 텐데 만일력 상수는 뭐가 됩니까? 이거 전부 다 SI 단위로 대입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SI 단위로 만일력 상수를 표현할 것 같으면 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뉴턴 미터 제곱 나누기 킬로그램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구 질량도
중량도 SI 단위로 하면 5.97 곱하기 10의 24승 킬로그램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 반지름도 SI 단위로 하면 6.38 곱하기 10의 6승 미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이제 SI 단위로 뭡니까? 초죠. 초로 하면 24시간 곱하기 60분 곱하기 60초 할 것 같으면 이건 8.64 곱하기 10의 4승 초가 되니까 이걸 여기다 전부 다 대입할 것 같으면 뭐가 나오냐면 이 3.59 곱하기 10의 7승 미터가 나오는데 이건 얼마냐? 35,900km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높이가 35,900km인 상공에서 뺑뺑 도는 인공위성은 정지위성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를 한번 보기로 하겠어요. 질량 m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등속 원운동하고 거기다가 뭐를 매달았냐면 끈을 이용해 가지고 질량을 하나 매달아놨습니다. 자, 이렇게 매달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요게 요 라지 m 여기 매달은 질량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조건에서 무엇을 구하냐면 원운동하는 저 m의 속력 부위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놈들이 받는 힘을 다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질량 m이 받는 힘은 뭐가 있습니까? 중력이 있죠. 중력은 아랫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겠어요. 그리고 수직항력이 있습니다. 수직항력은 윗방향으로 작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가 있습니까? 장력이 있죠. 그래서 장력은 여기에 이렇게 줄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겠어요. 그리고 라지 m이 받는 힘은 뭐가 있겠습니까? 라지 m이 받는 힘은 중력이 있죠. 중력.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겠습니까? 장력이 있죠. 그리고 이 장력은 어떻습니까? 장력은 이 줄의 질량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으면 양쪽 끝에 장력이 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물체의 운동을 아까처럼 기준계로 그려보기로 하겠어요. 그래서 스몰 m을 기준계로 그릴 것 같으면 여기 스몰 m이 이렇게 있으면 받는 힘을 어떻게 그려요? 위아래 있고 여기 장력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 식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요 놈은 바로 원운동을 하는 것이죠. 원운동하니까 마이너스 t는 어때요? 마이너스 m 곱하기 r분의 v제곱 하는 게 이게 원운동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체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물체는 여기 Z성분만 있는데 Z성분의 식은 요거 뭐가 되겠어요? 요거 식은 요거 위니까 t-mg 이렇게 되겠죠. t-mg는 maz인데 요건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다고 그랬으니까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식을 이제 푸는데 우리 그 속력을 구하는 게 우리 목표니까 t를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개가 같다고 놓으면 그러면 mg는 r분의 v제곱 하니까 여기 바로 속력이 이렇게 나왔죠. 속력은 루트 rg 곱하기 스몰 m분의 라지 m이 되는 거야 하는 걸 우리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까지 보니까 어떻습니까? 등속 원운동 하는 것도 우리가 앞에서 배운 등가속도 운동하는 것을 우리 그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거하고 우리 똑같은 방법으로 풀었더니 아주 좋죠. 단 하나 여기서 등속 원운동의 가속도는 우리가 뭔지 안다. 우리 등가속도 운동의 경우에는 어떠냐면 받는 힘을 가지고 가속도를 구했었죠. 근데 등속 원운동의 경우에는 등속 원운동의 가속도가 마이너스 r분의 v제곱이다 하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식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시간에 걸쳐서 원운동하는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뭘 공부하냐면 우리 등속 원운동 공부해서 요 다음에는 우리 운동량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운동량 보존 문제를 우리가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서